네, 안녕하십니까.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 대비 과정을 맡게 된 백승현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1강 3D 프린팅 개념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3D 프린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3D 프린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적층 가공 기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층 가공 기술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이 절삭 가공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 총 7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7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D 프린팅의 정의입니다.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3D 모델러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3차원 CAD 데이터를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조형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라이노나 3D 맥스,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그다음에 인벤터와 같은 3차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체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제작된 입체 형상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기술을 바로 3D 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꽃병과 같이 생긴 물건이 있죠. 이 꽃병과 같이 생긴 데이터를 만드는데, 자, 바닥면에서부터 한 층씩 적층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바로 적층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입체 형상을 만드는 조형 기술로서 분류를 하고요. 적층 가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애디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 A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P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쾌속 조형이라고 하는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RP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층 가공 기술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이 절삭 가공 기술입니다. 절삭 가공하면 생각나는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CNC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NC와 같은 그런 장비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장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삭 가공입니다. 절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있으면은 원재료를 드릴이나 혹은 절삭 공구들을 이용해서 깎아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나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는데, 절삭 공구로 제품의 이제 원재료의 외곽을 자르고 깎기 때문에 그런 잘려나간 부분들이 다 이제 부스러기 형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혹은 물론 재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재료의 형태에서는 좀 벗어난 형태로 재료가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낭비가 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은 이제 형태가 내부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절삭 공구나 드릴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 중에 절삭 공구와 조형물 간의 간섭으로 형상 제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런 CNC 같은 경우에 혹은 목공이나 석공 같이 깎아서 만드는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조형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품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이런 절삭 가공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삭 가공의 장단점과 달리 이제 적층 가공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적층 가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 제작 형상의 한계가 적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적층 가공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단면을 기준으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형태가 어떻건 간에, 물체 형태 내부가 어떻건 간에 방향도 상관없이 단면을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나 방향에 제약 없이 물체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절삭 가공과는 다르게 소재의 손실이 작습니다. 절삭 가공은 큰 재료를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적층 가공은 필요한 만큼만 적층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그림과 같이 필요한 모양만큼만 재료를 소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재의 손실이 작다는 게 특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시제품이나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적층 가공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적층 가공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기 세팅과 초기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기술 방식별로 사용하는 소재와 그다음에 사용하는 가공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 유형별 장비를 초기에 이제 세팅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그런 기술 방식별로도 가공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정밀도나 혹은 표면 품질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적층 가공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가공하고 적층 가공하고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비교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D 프린팅 프로세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작업 과정인데요. 3D 프린팅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D 모델링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처리 과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3D 모델링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인데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우실 3D 스캐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STL 파일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모델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고 스캐닝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 포맷이라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STL 파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STL 파일이 저장되면 이제 3D 프린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팅 과정에서는 각 3D 프린팅 방식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비별로 3D 프린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3D 데이터죠. 3D 데이터를 2D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면을 적층을 하기 때문에 입체 형상을 단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면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G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3D 프린터도 결국에는 기계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다 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슬라이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로 데이터들이 포함된 혹은 설정값들이 포함된 코드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G코드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G코드도 추후에 과정에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진행이 다 됐습니다. 자, 출력이 완료가 되고 되면은 이 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출력이 완료되게 되면 출력물 표면이 완전히 매끈하진 않습니다. 출력물 표면이 마치 이제 나무 결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이 된 레이어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자국들을 사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마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퍼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흠집을 메꾸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처리를 하게 되고 위에다가 도장,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마감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린팅 프로세스를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 과정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총 7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테리얼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 방식에서부터 시트 라미네이션까지 방식까지 해서 총 7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분류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비고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FDM, DLP, CJP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2가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이 긴 명칭으로 구분을 하지만 뒤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줄여서 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 방식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구분을 하는데 가장 큰 방식에 있어서는 재료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지
말 그대로 제품을 가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내보내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험 재료학회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도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테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트포트 폴리머리제이션 방식이랑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그 다음에 머테리얼 제팅 방식으로 해서 총 네 가지가 크게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방식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방식들로도 충분히 문제나 보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7가지 방식에서는 크게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 4개 방식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머테리얼 익스트루전 방식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테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은 ME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FDM하고 그 다음에 FFF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와이어 형태의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에 요게 이제 플라스틱 와이어 형태, 필라멘트라고 하는 소재인데 플라스틱 와이어 말 그대로 얇은 플라스틱 와이어 형태의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가열된 노즐입니다. 노즐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가열을 시켜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소재가 녹겠죠. 노즐에 그 필라멘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소재가 녹아서 용융되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나온 재료를 조형판에 적층해서 이러한 형태로 형상을 조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재들은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소재들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가열이 되었다가 냉각이 되는 동안에는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나 뒤틀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주의를 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다른 장비들하고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E 방식, 머테리얼 익스트루전 방식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프린터 헤드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린터 헤드가 있고 여기에는 압출기와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에 필라멘트가 있고 이 필라멘트에서 와이어를 뽑아내어서 압출기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용융되어져 나온 소재가 이런 식으로 적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FDM 방식의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제 구조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직접 압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호된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압출기의 위치입니다. 압출기의 위치. 압출기가 프린터 헤드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압출기가 프린터 외부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차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제품 출력 방식에 따른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압출기가 이제 프린터 헤드에 있는 경우에는 재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압출기가 동력원이기 때문에 이 동력원이 직접적으로 재료를 끌어와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료 공급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재료 공급이 원활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대신 프린터 헤드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헤드가 무거워져서 고속 출력이나 아니면 정밀한 출력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호된 방식입니다. 보호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외부에 압출기가 위치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힘을 통해서 재료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 헤드에 압출기가 없죠. 그럼 부피가 작고 프린터 헤드가 가벼워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속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직접 압출 방식과는 다른 그런 방식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호된 방식도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압출기가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탄성이 있는 소재들이 있어요. TPU나 이런 우레탄 계열의 탄성이 있는 소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탄성이 있는 소재의 경우에는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은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압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출력 불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탄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할 때는
보호된 방식보다는 직접 압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즐이 이제 2개 이상인 형태의 ME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른 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재를 다른 거를 쓰셔서 하나는 뭐 서포트용 재료, 하나는 이제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트포트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PP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DLP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SLA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방식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진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 빛에 의해 고체화되는 광경화성 액상수지를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경화성 액상수지입니다. 빛에 의해서 경화되는 성질을 가진 레진인데 주로 UV 광원입니다. UV 광원. 자외선에 의해서 경화되는 성질을 가진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DLP와 SLA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자, 구분 방식입니다. DLP는 DLP 엔진을 광원으로 쓰고요. SLA는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광원에 따라서 DLP냐 SLA냐로 구분이 되는데 DLP는 이제 빔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에서 이제 물체의 단면을 쏘아 올려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SLA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단면을 그려가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진을 사용하는, 액체를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조라는 게 필요합니다. 담아둘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하겠죠. 통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통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빛이 투광될 수 있는 수조여야 됩니다.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는 빛이 투광될 수 있는 수조에 소재를 담고 광원을 아래에서 혹은 위에서 투사해서 경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이 PP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한번 보는데 크게 보실 거는 요겁니다. 왼쪽이 이제 DLP예요. 왼쪽이 DLP고 오른쪽이 SLA인데 자, 위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 엔진의 광원의 차이. 자, 하나는 빔 프로젝터 DLP 광학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레이저 광원이 여기 있죠. 레이저 광원으로 DLP는 빔 프로젝터, 그다음에 레이저는 SLA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지통, 레진통이라는 게 있죠. 레진을 담아서 빛을 조사해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 자, 빛은 UV 광원을 사용한다라고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인더 제팅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3D 프린터로 3DP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이 잉크젯 프린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컬러 인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평평하게 바른 파우더 재료입니다. 파우더 재료. 자, 분말 형태의 소재가 나왔네요. 자, 필라멘트라고 하는 와이어, 플라스틱 와이어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액체 형태의 레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말 형태의 파우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 위에 조형 형상의 단면 모양을 컬러로 인쇄할 수 있다는 게 이 3DP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가루가 전체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지대가 불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 이제 구조 설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분말 프린터기에 대한 대부분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강도를 높이고 색의 발현을 높이기 위해 전용 용제를 이용한 함침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분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3DP 같은 경우에는 그 석고 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석고 분말이 잉크를 머금고 형태를 만들게 되면 초기에 제품의 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스러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용제를 이용해서 제품의 코팅을 통해서 제품의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초기의 색상에 대해서 색깔, 색재현력이나 아니면 발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코팅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인더 제팅의 장비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우더 재료가 공급이 되는 그런 파우더 공급 피스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 공급 피스톤, 그 다음에 적층 출력이 되는 조형판이 위치한 조형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우더 재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 레벨링 롤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레벨링 롤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겠죠. 그래서 재료를 공급해서 평평하게 펴주면은 그 위에
자, 본딩 역할을 하는 바인딩 컬러 잉크를 잉크젯 형태로 분사해서 단면을 인쇄를 합니다. 컬러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인쇄된 단면 위에다가 적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서포트,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형태냐면은 저런 식으로 평평하게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잉크가 적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잉크가 묻지 않은 나머지 소재들이 있겠죠. 그러한 소재들이 말 그대로 재료 주변에 남아서 재료를 받쳐주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이 분말 소재가 대신하기 때문에 지지대가 불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분말 형태 소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입니다. PBF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름에서 보시듯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분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SLS 방식이 있고요. 선택적 소결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체 입자의 파우더를 주로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자, 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링 롤러에 의해서 평탄화된 재료 위에 자, 바인더 잉크가 아니라 레이저 광원을 선택적으로 조사해서 녹여서 접합합니다. 용융 접합하는 방식으로 적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금속 소재를 다루는 대부분의 3D 프린터들이 이제 이 SLS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3D 방식의 대부분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가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S 방식의 구조입니다. 자, PBF 방식의 구조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제 레벨링 롤러가 있고요. 재료 공급 피스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벨링 롤러에서 재료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공급이 되면 평평하게 펴진 소재 분말 위에 레이저 광원을 조사를 해서 적층을 하는 방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서포터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으나 특히 이제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적층하는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포터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 형태의 프린터가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서포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P 방식하고 굉장히 이제 혼동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얘는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과 같은 고체의 분말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티리얼 제팅 방식입니다. MJ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사용합니다. 그 이제 베트포트 폴리머리제이션 같이 PP 방식과 같이 레진을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뭐냐면은 수저가 없습니다. 수저 없이 노즐에서 분사되는 즉시 경화되는 방식입니다. 자, 수저가 없기 때문에 잉크젯 프린터 같이 분사되는 즉시 경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리젯하고 MJ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빛에 의해 경화되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프린터 헤드인데 프린터 헤드에서 레진이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빛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경화시키는 UV 광원인데 프린터 헤드를 통해서 액상의 광경화 수지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동시에 광원으로 어떤 광원? UV 광원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물체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 이렇게 이제 수저가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머티리얼 제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프린터 헤드가 있으면 이 프린터 헤드에서 재료들이 공급이 되고 재료가 분사되는 동시에 UV 광원을 통해서 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적층과 경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3D 프린팅 방식이 머티리얼 제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방식입니다. DED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 분말을 사용을 하는데,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게 아까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자, 높은 에너지로 완전 용융해서 이전 레이어나 금속 모재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분말 소재를 가스와 함께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D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용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을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데, 용접을 할 때는 이 접합부 주변의 산소와의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차폐가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차폐가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아르곤과 같은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가스를 통해서 이 경화되는 부분 주변에 차폐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닿는 접합 지점에 높은 에너지를 쏘아서 용접하듯이 이제 접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완전히 용융시켜서 접합을 하기 때문에 출력물의 공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도 또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제작하는 용도보다는 미완성 제품이나 보수가 필요한 금속 제품에 이제 용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는데, 프린터헤드가 굉장히 크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금속 분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서 열원에 의해서 완전 용융해서 용접하듯이 경화가 되고, 대신 주변에 차폐가스가 나와서 주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입니다. 자,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은 LO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얇은 필름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종이도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자르기도 하고요. 혹은 커팅 나이프를 이용해서도 종이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적층을 할 때는 열접착 롤러를 이용해서 적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분말 소재랑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잘리고 이제 남은 종이들이 남아있어요. 잘리고 남은 종이들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종이들이 주변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뜯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재료 주변에 남은 잔여 종이 소재들이 남아서 이를 제거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시트 라미네이션, 말 그대로 얇은 필름이나 종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프린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린터 형태인데, 여기 이제 필름 롤이 있어요. 종이 롤이나 필름 롤에서 종이를 뽑아내서 공급을 하고요. 이를 레이저나 커팅 나이프를 이용해서 재단을 하고, 열 접착 롤러를 통해서 이를 적층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트 라미네이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7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3D 프린팅 기술 유형을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제 앞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나 앞서 설명드렸던 절삭 가공과의 비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 혹은 숙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이제 학습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연습 문제를 몇 문제 좀 저희가 추려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각 과목별, 각 단원별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단원에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 중에서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몇 문제 추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3D 프린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G코드를 이용하여 재료를 절삭하여 만든다. 절삭하여 만든다. 아니죠. 이거는 적층 가공인데 절삭 가공이네요. 아니죠. 1번이 그래서 일단 정답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가상의 3차원 CAD 데이터를 만질 수 있게 해준다. 요거 3D 프린팅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3D 프린팅은 조형 기술인데 적층 가공 기술로 분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사용할 소재를 한 층씩 쌓아가는, 그렇죠.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공을 했었고요.
자, 3D 모델러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3D 프린팅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네요. 자, 3D 모델러로 만들어진 입체 데이터를 3D 프린터에서 종이에 3D 이미지로 그려내는 조형 기술이다. 종이에 그려내는 게 아니었죠. 재료를 이용해서 적층하는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이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쾌속 조형 기술로 소량 생산에 적합한 기술이다. 자,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쾌속 조형 기술은 맞아요. RP라고 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최쾌속 조형 기술인데 이는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적층 가공은 절삭 가공에 비해서 소재가 많이 버려지고 재사용이 어렵다. 이거는 절삭 가공에 대한 내용이었죠. 적층 가공이 아니라 절삭 가공에 대한 단점. 그래서 3번도 아니겠습니다. 자, 4번 3D 모델러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3차원 CAD 데이터를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조형 기술이다. 맞죠?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실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조형 기술이 바로 이 3D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적층 가공은 소재를 층층이 쌓아 깎는 방식으로, 이거는 잘못됐죠? 깎는 게 아니라 적층하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드는 가공 방식을 3D 프린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적층 가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조형할 소재를 층층이 쌓아서 형상을 제작한다. 그렇죠. 이거 맞는 이야기였죠. 조형을 층층이 쌓아서는 적층 가공이었죠. 사용할 재료와 형상 제작에 제한이 거의 없다. 그렇죠. 절삭 가공과는 다르게 적층 가공 같은 경우에는 형상 제작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외력을 가하는 공구를 사용하여 소재를 잘라 만들기 때문에 표면의 품질과 정밀도가 우수하다. 자, 요거는 아니었죠. 외력을 가하는 공구를 사용한 소재, 이거는 절삭 가공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적층 가공이 아니라 절삭 가공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4번, 5번은 나머지 적층 가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방식별로 해서 구분하는 문제나 혹은 장단점 혹은 특장점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셔서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품 스캐닝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3D 프린팅의 프로세스나 개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강의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